왕복 6차선이라니.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넓게 만드느냐. 차라리 농사나 지어라. 꿈의 대로 428km의 기적.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한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길 위로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간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이 풍경. 하지만 50여 년 전 이 길은 불가능한 꿈이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이 땅에서 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 그 꿈을 향한 여정은 눈물과 땀, 그리고 수많은 좌절로 점철된 험난한 길이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꿈꾸었던 길에 대한 이야기이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8만 명의 손에 대한 이야기이다. 착공의 눈물. 1968년 7월 15일. 서울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경기도 성남 근처의 한 야산. 이곳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 관료들, 건설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보였다. 착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이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의 대동맥이 될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42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전국 도로의 90% 이상이 비포장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국도를 따라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 최소 8시간 이상 걸렸다. 비가 오면 길이 막히고 겨울이면 눈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했다.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쌀 사 먹을 돈도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돈으로 학교나 병원을 더 짓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높았다. 회의적인 목소리들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의연했다.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삽을 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삽이 흙을 파올리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일까? 아니면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예감한 걱정의 눈물일까? 훗날 박정희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확신했다고. 이 길이 언젠가 우리나라의 등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모든 사람이 비웃지만 30년 후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 대통령은 혼자 남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국 지도 위에 빨간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서울에서 시작해 수원, 천안, 대전, 김천, 구미,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428km의 붉은 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길이 완성되면 부산에서 새벽에 잡은 생선이 점심때
서울시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상도에서 만든 제품이 하루 만에 서울에, 서울에서 만든 것이 하루 만에 부산 항구를 통해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였다. 필요한 예산만 해도 429억 원. 당시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걱정이 가득했다. 대통령 각하, 이 사업은 너무 무리라고 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화 보유고가 겨우 5억 달러인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했다. 더구나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착공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지금의 야산이 아니라 30년 후의 미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내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언젠가는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 길 위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달릴 것이라고 했다. 착공식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국회는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의장님,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배고픈 국민들 앞에서 무슨 고속도로냐고 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길부터 만들겠다니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했다. 우선은 기존 도로나 제대로 포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냐며 밥도 못 먹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한다며 걱정했다. 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야당의 정치적 거물 김대중 의원에게서 나왔다. 김대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나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전국을 다 합쳐봐야 20만 대도 안 되는데 4차선 고속도로라니 말이 되냐고 했다. 김대중 의원은 계속해서 더구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면 전국의 모든 국도를 포장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것이 더 국민을 위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대중 의원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1000명당 2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시민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고속도로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제 차를 타겠냐고 했다. 버스비도 아까운데 말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공장이나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적 불가능성이었다. 해외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욱 냉혹했다. 미국인 엔지니어는 한국 정부가 너무 야심적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기술로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독일인 기술자는 최소 10년의 준비 기간과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적 조롱도 이어졌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고속도로 계획을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남한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너무 과도하고 너무 성급하다는 제목으로 한국을 조롱했다. 이런 비판들 앞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에게 말했다. 4차선이 과도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오히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수석 비서관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봐야 한다고 했다. 도로는 오늘이 아니라 30년 뒤를 보고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답은 그가 자주 언급했던 독일 아우토반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1964년 독일을 방문했을 때 나는 아우토반을 보았다고. 그 길 위로 달리는 무수한 차량들을 보며 깨달았다고 했다. 도로가 곧 그 나라의 혈관이라는 것을, 한국도 언젠가는 저런 길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의 반대 여론은 점점 거세져만 갔다. 심지어 건설을 담당할 기업들조차 겁을 먹기 시작했다. 건설업체 사장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외국 기업들도 손사래를 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며 걱정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그는 건설업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기술은 배우면 되고 경험은 쌓으면 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해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솔직히 국내 자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외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면 외자를 도입하면 된다고 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 돈으로 고속도로를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 또다시 일본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민족 감정까지 자극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차관은 빌리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완성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차관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이 고속도로는 2년 6개월 안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기자들은 놀랐다. 2년 6개월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외국에서는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문을 표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너무 오래 끌면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그리고 빨리 완성해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1968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1968년 겨울은 유독 추웠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공사 현장 감독들은 이런 추위에서는 콘크리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얼어서 제대로 굳지 않는다고 했다. 더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겹쳤다. 공사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경제부총리는 각하, 이대로 가면 예산이 50% 이상 초과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더라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시작한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시민들은 봐라, 처음부터 말했지 않냐고 했다. 돈만 낭비한다고 했다. 정말 2년 안에 끝날지 10년 걸려도 끝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의 비판도 가혹했다. 신문 사설들은 고속도로 건설이 과연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들의 생활고는 외면한 채 거대한 토목 공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모든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가 보이고 있었다. 깊은 밤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혼자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 길 위로 대한민국의 기적이 달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1969년 봄,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는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울, 부산, 대구, 전라도, 충청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가난한 농부들,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 도시 빈민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하루 품삯이 200원이라던데 정말이냐고. 그것도 매일 일이 있다니까 농사일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경부고속도로는 평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촬영산맥, 소백산맥을 뚫고 지나가야 했다. 특히 추풍령 구간은 해발 300m가 넘는 고지대였다. 현장 감독들은 여기서부터 추풍령까지는 산을 깎아야 한다고 했다. 높이가 50m가 넘는 절개 구간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장비였다. 당시 한국에는 대형 굴삭기나 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거의 없었다. 낡은 덤프트럭 몇 대와 소형 굴삭기가 전부였다. 노동자들은 경악했다. 포클레인이 고작 저것뿐이라니 산을 어떻게 깎냐고 했다. 현장 감독은 나머지는 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곡괭이랑 삽으로 말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이었다. 대부분의 작업은 인력에 의존해야 했다. 새벽 5시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곡괭이를 들고 산을 향해 올라갔다. 노동자들은 곡괭이를 휘두르며 한탄했다. 이런 돌산을 어떻게 다 깎냐고 했다. 하지만 그냥 해야 했다. 포기할 수도 없었다. 가장 힘든 작업은 폭파였다. 큰 바위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제거해야 했다.
폭파 전문가가 모두 대피하라고 외쳤다. 3, 2, 1.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폭파된 바위들은 일일이 손수레로 날라야 했다. 한 번에 나르는 양은 고작 200kg. 수톤의 바위를 치우려면 수십 번을 왕복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힘겹게 손수레를 끌며 이게 사람이 할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하루 종일 이거만 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다. 여름이 되자 더욱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1969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아스팔트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다. 노동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더위에 어떻게 일을 하냐고 했다. 10분만 있어도 쓰러질 것 같다고 했다. 현장 의무진들은 또 열사병 환자라며 어서 그늘로 옮기라고 외쳤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더운 날씨에도 공사는 멈출 수 없었다. 현장 감독들은 물을 자주 마시고 30분마다 휴식하라고 했다. 그래도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가장 위험한 작업은 다리 건설이었다. 한강, 금강, 낙동강을 건너는 거대한 교량들을 만들어야 했다. 한강교 건설 현장. 물 위 30m 높이에서 작업하는 철골공들. 철골공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이런 높이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고. 발 한 번 헛디디면 큰일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현장 감독이 사고 났다며 어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외쳤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공식 기록으로만 7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유가족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이 만든다던 그 길이 정말 완성되기나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저녁에 막사에서 이야기했다. 힘들긴 하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우리가 만든 길로 우리 자식들이 다닐 거라고 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조국 근대화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1969년 가을 대전 구간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 노동자가 동료에게 말했다. 형님, 고향에서 편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동료는 그럼 어서 고향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나가면 일당을 못 받는다고 했다. 집에 보낼 돈이 없다고 했다. 그때 동료 노동자들이 나섰다. 우리가 모아줄 테니까 어서 고향에 가보라고 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당을 모아서 동료를 도왔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1969년 겨울이 되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상청은 올 겨울은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입김을 내뿜으며 손이 너무 시려서 곡괭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장갑 끼고 해도 소용없다고 했다. 금세 얼어버린다고 했다. 콘크리트 작업은 더욱 어려웠다. 영하의 날씨에서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았다. 기술자들은 콘크리트에 부동액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양생을 위해 불을 피워서 온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밤낮 없이 화톳불을 피우며 콘크리트 양생을 했다. 잠시라도 온도가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망가졌다. 현장 감독들은 교대로 밤새 불을 지펴야 한다고 했다. 한시라도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혹독한 조건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노동자들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냈다. 노동자들은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일일이 손수레로 나르면 언제 끝나겠냐고 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어떤 노동자는 롤러를 만들어서 굴려보면 어떨까 제안했다. 훨씬 많이 나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노동자들이 직접 고안한 간단한 도구들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였다. 드럼통을 개조한 롤러, 나무로 만든 간이 크레인, 철파이프로 만든 레일. 현장 감독들은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며 정말 기발하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필요하니까 만든 거라고 했다. 조금이라도 쉽게 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 봄이 되자 공사는 절정에 달했다. 전국에서 8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공사에 참여했다. 기록 영상의 나레이션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8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라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가짐이었다. 노동자들은 힘들다고 했다. 정말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길이라고 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길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어떤 노동자는 나중에 이 길로 차 타고 지나갈 때 우리 아들한테 말할 거라고 했다. 아빠가 만든 길이다라고 말이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장 감독들은 오늘도 수고 많았다며 내일도 힘내자고 독려했다. 노동자들은 네, 화이팅이라며 응답했다. 1970년 여름이 되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의 거대한 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완공을 몇 개월 앞두고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1970년 초 완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부총리는 각하 건설비가 당초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2배냐고 놀랐다. 예상 건설비 429억 원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였다. 최종 건설비는 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무부 장관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랜 침묵 후에 지금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까지 온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적 어려움이었다. 현장 기술자들은 여기 집안이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고 보고했다. 도로가 가라앉고 있다고 했다. 현장 감독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현장 기술자는 집안을 더 깊이 파고 기초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든다고 했다.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집안 침하, 사면 붕괴, 배수시설 문제. 노동자들은 어젯밤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했다. 며칠 작업한 게 다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은 봐라, 애초에 무리라고 했지 않냐고 했다. 돈만 축낸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은 고속도로 건설이 과연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의 공격도 가혹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추궁했다. 그 돈으로 전국의 농촌 도로를 다 포장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국토건설부 장관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은 장기적이라니 당장 국민들이 굶고 있는데 무슨 장기적이냐고 반박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조롱이 이어졌다. 외신들은 남한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값비싼 실수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비웃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무수석은 각하, 여당 내에서도 사업 중단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하며 놀랐다. 정무수석은 의원들이 말하기를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배신감이었다. 그동안 함께해왔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하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했다. 현장 감독이 터널 붕괴 사고라며 매몰된 인원이 있다고 외쳤다. 터널 굴착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12명이 매몰되었다.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왜 이런 위험한 공사를 계속하냐고 울부짖었다. 사람 목숨이 뭐냐고 했다. 언론은 일제히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 사설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고 했다. 무모한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에 직접 가보겠다고 했다. 경호실장은 각하, 위험하다고 했다.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걱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직접 봐야겠다고 고집했다. 197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놀라며 대통령이다 하고 웅성거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했다.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다. 그는 포클레인 옆에 직접 서서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감독은 각하,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괜찮다며 어디까지 진행되었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들은 각하가 직접 오시다니 정말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물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러분이 만든 이 길로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장을 떠나며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7월 7일 개통을 목표로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 건설 관계자들은 네, 알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은 무거웠다. 차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혼자 생각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그에게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무부 장관은 각하, 일본 차관 추가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일본 측에서 거부 의사를 비쳤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외무부 장관은 한국의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자금 조달마저 막힌 상황.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각하, 저희가 자체 자금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나섰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체 자금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정주영 회장은 회사를 담보로 해서라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 기업이 나서서 프로젝트를 구원한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깊은 감동으로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고 반복했다. 마침내 1970년 7월이 다가왔다. 모든 시련을 뚫고 드디어 완공이 눈앞에 보였다. 1970년 7월 7일 새벽 6시 서울 한남대교 부근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붉은 테이프가 도로를 가로질러 걸려 있었다. 그 뒤로는 428km의 거대한 길이 부산까지 이어져 있었다. 2년 6개월 만에 이룬 기적이었다. 시민들은 정말 완성됐다고 감탄했다.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이면 간다니 믿어지냐고 했다. 오전 10시 개통식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2년 전 착공식 때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다.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통식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다고 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다. 김대중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완성되긴 했지만 과연 필요 이상으로 과대한 투자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4차선이 모두 차로 가득 찰 날이 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의 걱정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개통 당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기자들은 개통 첫날 교통량이 예상보다 적다고 보도했다. 하루 통행량이 2천여 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의연했다. 지금은 비어 보일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개통 1년 후 하루 평균 교통량은 5천 대로 늘어났다. 2년 후에는 1만 대를 넘어섰다. 5년 후에는 3만 대. 방송 뉴스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말에는 정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속도로가 가져온 변화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어민들은 이제 새벽에 잡은 생선이 점심때 서울에 도착한다고 했다. 신선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공장 사장들은 원료 운송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덕분에 제품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경쟁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말했다. 자,
부산까지 드라이브 가자고. 아이들은 정말이냐며 부산까지 차로 갈 수 있냐고 물었다. 아버지들은 그럼이라며 고속도로로 쭉 달리면 금세라고 답했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류비 절감과 지역 간 연결성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이미 고속 성장의 궤도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놀라워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현대적인 고속도로를 빠르게 건설했냐고 물었다. 한때 한국을 조롱했던 해외 언론들도 이제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외신들은 남한의 고속도로 급속 발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조명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감회에 젖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다. 10년 전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 고속도로 주변으로 하나둘 들어선 공장들, 새로 생긴 도시들, 분주히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 공장 관계자들은 고속도로 덕분에 이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고 했다. 운송비가 저렴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여기 이사 왔다고 했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혁명이었다. 1980년대가 되자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였다. 4차선으로도 부족해서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당초 김대중 의원이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했다. 4차선으로도 부족해서 확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었을 때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외국인 기자들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이제 이런 인프라를 보라며 감탄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부고속도로의 진가는 더욱 명확해졌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압축 성장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0년대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한국인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직장인들은 부산 출장 다녀오겠다며 저녁 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 간다며 차로 금방이라고 했다. 1968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가 마침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다.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6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다. 한국 경제의 30%가 이 길을 통해 움직인다. 현재 시점의 시민들은 고속도로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유산이라고 평가한다. 50여 년 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8만 명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기적.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꿈꾸고 노력하고
이루어낸 희망의 상징이다. 한 나라가 꿈을 꾸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428km의 기적, 경부고속도로.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이야기이다. 2024년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54년을 맞이했다. 이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떠났고 무수한 희망들이 오갔다. 1968년 그 여름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이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서울 부산. 단순한 방향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희망의 메시지이다.